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제이죠. 즉, 아파트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하였죠. 따라서 오피스텔 또한 작년 2021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여기에 정부는 작년 9월 달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까지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따라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죠. 쉽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따라서 도심 주거 수요도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을 완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으로 본다면 좁은 면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원룸 수준이지 않습니까? 공간 구성도 침실 하나, 거실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그냥 쉽게 원룸을 쪽에서 분양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아파트로 이제 개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용 면적을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 어떻게 보면 23평까지 확대를 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 거실과 방 하나, 공간 구성도 2개에서 최대 공간 구성을 4개로, 여기서 이제 최대 4개니까 방 3개가 되겠고 거실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정도로 이제 면적 확대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또 공간 구성도 이처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그 원룸이 어떻게 보면 이제 23평 아파트급으로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바닥 난방 설치도 허용하는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이제 120제곱미터까지 이제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를 풀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전월 대비 변동률 파란색이나 매매 가격 지수로 놓고 볼 때 다 이처럼 작년 중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이처럼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2021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의 매매 가격,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국은 0.37 올랐고, 전세 가격 또한 0.42, 그리고 월세 가격 또한 0.19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2년 2분기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률, 매매 가격 상승률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줄어들고, 다만 이제 월세 쪽은 아직도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2022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동향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그렇죠, 수도권과 서울은 여전히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0.2에서 0.49로 이처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하락으로 이렇게 2분기에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겠죠. 아무튼 작년과 올해 2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 쪽에 있는 이렇게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수요라고 봐야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내지 말은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또한 도심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 전세가 없어요. 심지어 빌라 전세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전세가 없어. 그래서 부득이 오피스텔에 전세를 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1인 2인 가구의 증가. 맞아요. 1인 2인 가구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수요가 됐든 전세 수요가 됐든 월세 수요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오피스텔인데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동안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격이 상승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지금 산다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몇 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따라서 이처럼 아파트조차 팔리지 않고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증가되는 이러한 시점에 과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앞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즉, 단점인데,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 면적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적다. 두 번째로 본다면, 주택 대비 관리비가 비싸다. 세 번째로 본다면, 주차장 시설, 굉장히 미흡하죠. 또, 발코니 부분도 미흡하고, 이러한 태생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가 2.25%까지 이제 대폭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은행이자 부담이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준금리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올 연말에는 3%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빅스텝 금리라는 직격탄을 바로 맞을 것 같다는 거죠. 무엇보다 오피스텔 대체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올라갈 때는 아파트에 비해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말씀은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